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길건우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에 나오는 방법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을 저희가 모셨고요. 김희진, 김세아, 곽인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희진 전문가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 김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세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계의 챗 GTP 김세아 네. 김세아 보험 전문가입니다. 아, 이거 컨셉인 거죠? 네, 바로 챗GPT 버전으로 바로 따라하시는 김세아 전문가님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곽인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잘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 곽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분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가 보니까 암보험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어떤 내용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암인데요. 5명 중 3명으로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흔하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질병이 저희가 바로 암인데요. 하지만 암은 불과 10년 전까지도 불치병이었지만 신의료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국가검진 권유로 인해 암을 치료하고 생존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앵커님 혹시 암으로 생존할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한 10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에는 10명 중에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생존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무려 7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5년 70%는 3명 중 2명 이상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은 이제 의료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라는 질병을 조기 발견하게 되면서 암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5년 동안 치료비와 그리고 검사 비용 그리고 치료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이 같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암 치료 기간 동안 경제적인 걱정이 암을 진단받는 두려움보다 더 높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보시는 자료에 보시면 암 치료를 위해 써야 할 수술비나 검사비 그리고 입원비 등 치료비에 대한 부담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암이라는 질병이 전이나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자료를 보니까 딱 이거네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암으로 인해서 죽을 거에 대한 고통, 걱정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러니까 이제 암보험을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암보험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이미 가입하였을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누가 암이다 이런 이야기 들리기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내 암보험은 어떤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근데 막상 가입은 했는데 진단받을 때 보면은 진단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치료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걱정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되니까 예전에 가입하신 암보험들은 한 번씩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검할 때 사실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각자 가입한 암보험의 이제 보장 범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험은 굉장히 확률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이제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받는 보상률이 달라지시기 때문인데요. 남녀 암 발병 순위를 보시면 남성분들은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많이 발병하시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한 금액만큼 100% 받으실 수 있는 일반암은 위암과 폐암, 간암이 되겠고요. 반대로 가입한 만큼 받지 못하는 암도 있습니다. 가입 금액의 대략 20% 정도가 나오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이 암에 해당되시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이 이 암에 해당되십니다. 이렇게 많이 발병하는 암들은 이제 보험사에서 아무래도 진단비를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따라 다른 질병으로 분류되기 마련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암 진단비는 어떤 보장 범위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신 게 여성들이 보니까 1위가 유방암인데 이건 또 소외감으로 분류되니까 암 진단비를 다 안 주고 일정 조금 네, 적게 준다라는 거. 갑상선암은 또 유사암이니까 더 많이 적게 주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네. 암에 대한 치료비 부분이 보장되어 있으신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실제 암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살펴보면은 간암과 췌장암이 약 6천만 원 이상으로 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 위암, 대장암 순인데요. 이제 어떤 암인지에 따라 그리고 재발이나 합병증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기간에 따라서 치료비는 다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데 평균적으로는 약 3천만 원 가량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비급여 약물을 쓴다면 평균의 2배인 6천만 원 이상이 치료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네.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치료비와 지급받은 보험금의 평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치료비 특약을 준비하셔서 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치료비 특약도 한 번쯤은 체크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암에 많이 걸린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주변에 암 환자들도 그렇고 자주 하는 얘기는 야, 실질적으로는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줘. 산정특례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럼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앵커님 네.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국가에서 산정특례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산정특례가 제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진료비가 비싸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암으로 진단을 받으셔도 병원에 갔었을 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5% 항목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만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면 사후 실비 청구를 통해서 대부분 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산정특례 제도는 5년간 받으실 수 있고 5년이 지났는데도 혹시 암세포가 몸에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재등록을 통해서 산정특례 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정특례 제도에 아주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이 5%에 대한 부담은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지원해준다는 부분인데요. 비급여 항목이나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통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앵커님 혹시 암 치료가 보통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뭐 수술도 하고 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요즘에는 뭐 면역항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가장 좋은 치료는 이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인데요. 그 다음은 이 자녀세포를 저희가 이제 서서히 제거하는 항암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암 치료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암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략 5% 미만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항암 방사선이 20%, 그리고 약물이 40% 이상 순으로 치료 방법을 많이 택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래서 수술보다는 사실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훨씬 더 많이 받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의료기술들이 부작용이 적고 치료 시간은 짧고 효과가 좋은 대신에 대부분 다 비급여라는 게 아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급여니까 산정특례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산정특례 제도가 있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다빈치 로봇 암수술이나 네. 중입자 치료를 하시거나 신항암 약물을 쓰실 경우에는 100% 비급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암 환자들이 정말 호소하는 진짜 어려움인데요. 암이라는 질병은 5년 동안 한 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물 복용 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 횟수가 많을수록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그 진단금이랑 치료비 특약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기존에 갖고 계신 이제 암보험 진단금과 치료비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시고요. 아마 예전에 약물 치료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약물 치료에 해당이 안 되는 치료들도 있고 또한 그 치료비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암 진단으로 인한 치료비도 부담이지만 치료 기간 동안 이제 근로할 수 없으실 환경이 되면 생활비 또한 이제 부담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제일 좋은 것이 진단 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좋지만 진단 자금을 많이 준비하시면 그만큼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되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진단금이 많아도 암에 걸리지 사실 않는다면 진단자금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여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진단자금과 치료 특약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뭐 보장 범위도 체크해라, 그다음에 진단비와 치료비를 적절하게 잘 돼 있는지 확인해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디테일한 게 궁금하기는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진단비와 치료비를 금액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범위는 또 정확하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께 보험금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신가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뭐 나는 3천만 원 있어, 뭐 나는 5천만 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특정 금액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 금액을 다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일반암 부분이냐, 소외감 부분이냐, 유사암 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발병률이 높은 암이 관련해서는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암이라도 가입 내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일반암은 일반적으로 암보험 진단금을 100%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일반암이시고요. 여기에 유사암이라는 거는 암의 전 단계나 그리고 초기 단계, 비교적 완치율이 높고 치료비가 적게 드는 암입니다. 쉽게 알고 계시는 갑상선암, 그리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이 이렇게 암에 포함되시고요. 이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 가입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감은 발병률은 높지만 생존율이 아주 높은 암으로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외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 가입 금액의 20%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 소외감을 일반암으로 보느냐, 소외감으로 보느냐 조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별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네. 일반암으로 지급하시는 회사로 준비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딱 표를 보면 이거네요.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돼 있으면 20%밖에 못 받는데 일반암으로 분류된 보험사 걸 선택하게 되면 100%다 받는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앞에서 이제 저는 조금 그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진단비랑 치료비를 각각 잘 확인해 보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각각 다른 거잖아요. 네, 특약들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험료도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다르죠. 요거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쨌든 암이라는 질병은 계속적인 의료 기술에 따라서 치료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 치료 기술이 아무래도 비급여다 보니까 진단비와 치료비를 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진단비라고 물어보셨다고 하시면 요즘에는 평균 5천만 원에서 약 1억 가량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 보여지는 자료는 5월 기준 건강한 40대 남성 기준으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진단비 1억 기준으로는 약 10만 원 가량의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보험료도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비싸 보여요. 네, 그러면 아래 보이시는 각각의 치료 특약을 통해서 약 3, 4만 원으로 조금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진단비와 치료비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준비하신다면 적정한 보험료에 진단비와 치료비 부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면서 현명하게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네요. 굳이 뭐 진단비로만 해서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나 요즘 치료들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따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암보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보니까 뇌혈관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네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주제에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앵커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GPT랑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네. 앵커님 최근에 병원에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정형외과 다녀왔습니다. 정형외과 뭐 따로 뭐 어떤 치료를 받으신 건지. 누가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물리치료 조금 받았어요. 네. 보통은 어. 엄청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있지 않은 네. 이상 보통 이제 병원에 감기나 허리 통증, 치과 이런 것들로 많이들 병원을 찾으시는데 사실 감기나 허리 통증 같은 것들로 병원에 가시면 병원 비용이 걱정될 만큼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앵커님, 저희가 좀 무서워하는 질병들이 어떤 게 좀 많이 있을까요? 그래도 뭐 암이나 혈관 질환 이런 게 가장 무섭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 같은 질병은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는 질병들이죠. 이런 질병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사의 상품을 잘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 뇌혈관 질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앵커님, 혹시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의 진료를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받고 있으신지 알고 계시나요? 뇌혈관 질환으로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를 저한테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네, 자료를 보시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뇌혈관 질환의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 이제 매년 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노인성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앵커님, 그렇다면 저희가 네. 뇌혈관 질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저는 이거는 조금 그래도 알아맞힐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전문가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노인성 질환인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5세 이상? 네, 얼추 맞으셨습니다. 얼추. 예, 대략 근접하셨는데요. 네. 뇌혈관 질환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연령대는 요즘 자료를 보셨을 때 80대 이상으로
33%나 증가했습니다. 오.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 동안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분들 연령대가 20대 남성분들이 29%, 그리고 30대 여성분들이 45% 증가하신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도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의 증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은 잘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 20, 30대가 아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나이대인 40대라서 준비 잘 해놨죠. 아, 네. 어떤 뇌혈관을 혹시 준비를 하셨을까요? 뇌혈관 진단비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걸로 딱 준비해놨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일단 A보험사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를 보셨을 때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으로 준비했을 때 보험료 예시표입니다. 같은 진단비를 준비하시더라도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험료는 알겠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또 얘기를 해볼까요? 좀 전에 앵커님 저희가 뇌졸중, 뇌출혈 같은 진단비를 준비해두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 을 안 했죠, 저는. 네, 안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저는- 뇌혈관 진단비로 네, 준비를 그 했다고 내용을 했습니다. 좀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의 진단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같이 더 보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으신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상대적으로 보장 범위가 적은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 고객님께서 뇌출혈 진단비를 1억 정도 이제 준비하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이 고객님께서는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좀 보여지실까요? 무조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뇌출혈이랑 뇌경색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급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푼도 못 받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네. 고객님께서 네. 준비하셨던 뇌출혈 진단비는 1억에서 뇌경색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보험사의 뇌혈관 질환에 대한 약관 발치 내용인데요. 고객님께서 준비하셨던 뇌출혈 진단비는 1번에서 3번 거미막하 출혈, 뇌뇌출혈, 기타 비외상성 2개 뇌 출혈까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입니다. 따라서 뇌경색증 진단비에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셨던 거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객분께서 이제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을 받으셨을 때 5천만 원이라는 지급되는 CI 보험이라는 보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두통과 어지럼증 이런 부분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MRI 검사도 받아보시고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다행히도 후유증 없이 잘 퇴원하셨던 사례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진단비 청구를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뇌경색증이 뇌졸중에서는 저는 진단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선 저희 이제 사례자분께서는 다른 뇌경색증에 대해 뇌졸중 진단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사례자분께서 준비하셨던 이 CI에 대한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보상 부분은 이제 보상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만 좀 어렵다라고. 이분은 못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요? 받기가 어려워요. 일반 뇌졸중이랑 중대한 뇌졸중이 다른 건가요? 네, 일단 저희 시청자 저희 이제 준비하셨던 네네네. 네. 뭐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얘기하셔도 죄송합니다. 됩니다. 네. CI 보험에 대한 약관 발치본입니다. 뇌졸중 진단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즉 25% 이상의 몸에 대한 장애 진단이 동반되어야 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이 해당되시는 사례자분께서는 아무런 장애 없이 치료가 잘 되셨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같은 뇌졸중 진단비라고 하더라도 실제 보장되는 부분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시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앵커님, 저희가 뇌혈관 질환 보장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하면 보장보험에 공백 없이 잘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진단비 잘 해놓으면은 보장 받는 건 문제 없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추가로? 네. 네네. 이제 저희 A 사례자분에 대한 내용인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만 2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고 이제 B 사례자분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1,0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에 대한 보장 부분을 준비하셨습니다. A 사례자분보다 B 사례자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수술 특약을 활용하셔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거의 40%가 보험료가 줄었네요. 이런 방법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또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있으시면 더 해주십시오. 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내용인데요. 네. 외상에 의한 뇌 손상, 기존 뇌혈관 진단비만 준비하셨을 때 보장에 불가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 대한 외상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자전거랑 충돌해서 넘어지는 사고, 차량과 이제 접촉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고 등 이런 일상적인 사고들이 뇌에 심각한 손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외상에 의한 뇌손상 당한 상태 아닌 거죠? 네, 지금 너무 AI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외상에 의한 그거는 뇌혈관 진단비에서 보상이 안 된다. 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외상에 의한 뇌 손상은 머리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뇌 조직이 손상되거나 뇌출혈, 뇌 부종, 의식 저하, 심지어 기억력과 언어 기능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손상 등이 크게 대표적입니다. 저도 사실은 뇌혈관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이제 외상에 의한 거에 보면 교통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보상을 받으려면 기존의 뇌혈관 진단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외상에 의한 뇌 손상을 보상하는 저희 보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요. 치료 초기의 진단비는 물론 입원비,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장기 후유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체크해라.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그 외상에 의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 사례자분께서 자전거로 인해 타시다가 넘어져서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뇌출혈이 생기셔서 이제 보험사에 이제 청구 진행을 하셨었는데 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험금을 못 준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넘어져서 외상으로 인한 부분인데도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의 여부를 떠나서 보험금 지급 핵심은 진단서의 문구와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보험 준비 시 꼭 확인해야 될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세요. 왜 못 받았지? 약관의 보장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 외상에 의한 뇌 손상을 보장하는 진단비 항목이 있는지, 뇌출혈, 뇌경색, 두 개 내 강내 손상 등 질병 코드 또는 정의의 기준을 약관에서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고 당시 외상 사실을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되시기 때문에 병원에 처음 내원하실 때 넘어졌다, 부딪혔다, 충돌 등에 대한 외상 경위를 꼭 이제 의료진 분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진단서에 외상에 의한 뇌 손상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표현이 기재가 되어 있는 보험금 청구 시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진단비 외의 특약도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시고요. 뇌 수술비, 중환자실 입원비 등 뇌 기능 장애, 후유장애 등 후속 보장 특약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특히 후유에 대한 장애 부분은 회복 기간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소득에 대한 대체 보장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더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시면서 한 번 더 뭐 고정 확정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고령화 사회로 노인성 질환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요즘 젊은 연령대에도 걱정하는 부분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증가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한 번 더 해보는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한 부분도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많으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이제 이런 돈을 내시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좀 많이 올라가실 수 있으십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뇌혈관 질환 수술비 특약을 잘 활용하셔서 보험료 절감까지 활용하신다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큰 부담 없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AI 오늘 잘 들었고요. 네,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뇌혈관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는 점, 수익률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CG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주제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심장질환이네요. 심장질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오늘 저랑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심장은 가슴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된 장기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몸 전체로 돌게 해주면서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뛴다고 하는데요.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이에 판막이 존재해서 피가 역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중요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심혈관 질환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고요. 주로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심장은 기온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데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 발병을 높인다고 하는데 겨울철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딱 움츠러들죠? 맞습니다. 네. 움츠러듭니다. 몸처럼 똑같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곳에 있을 때는 이완되었다가 추운 곳으로 나가면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 발병 빈도가 약 5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률 또한 여름철 대비 겨울철에 약 9%가 더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벽의 찌꺼기들로 인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지다가 혈액 속에 떠다니던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막게 됩니다. 이렇게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받지 못해 괴사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 볼 건데요.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환자보다 좁아지는 협심증 환자가 약 5.5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러면 협심증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이유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혈관 안쪽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굳어가는 노화 현상으로 혈액과 산소, 영양분을 몸 전체에 전달하지 못해 각종 질병들을 유발을 합니다. 동맥경화 증상으로는 수족냉증, 뒷목 당김, 어깨 결림 같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동맥경화 합병증으로 뇌로 향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뇌졸중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는 말 그대로 피가 죽처럼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증상은 동맥이 50에서 70% 이상 막힐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요. 70% 이상 막히게 되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면서 허리와 골반 통증 그리고 하지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죽상경화증은 어느 부위에 생기냐 따라 질병명이 다른데요. 심장에 생기면 협심증, 뇌에 생기면 뇌경색, 그리고 신장에 생기면 신부전으로 발병을 합니다. 요즘은요, 이 둘을 구분해서 쓰기보다는 합쳐서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우리나라의 죽상동맥 경화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혈관 관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죽상동맥 경화증이나 협심증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심폐소생술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든타임이 약 4분 정도라고 생사를 다투는 질병이라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누구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심근경색이 발병 원인을 하는 하나의 원인은요. 가족력입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되물림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식습관과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흡연, 그리고 간접 흡연 또한 25에서 35% 정도는 심근경색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심근경색 합병증으로는요. 심부전, 판막기능 장애, 그리고 부정맥, 색전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저 네네. 지금 의학 방송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네네.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듯한 느낌으로 네네. 죽상동맥 경화증이 요새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이유는요. 네. 간단하게 현재 우리 식습관 자체가 서구화된 이런 식습관 때문에 생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젊은 층에서도 성인병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 심혈관 질환 발병 연령대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MC님, 심혈관 질환은요. 남성과 여성의 발병 시기가 다른데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남자 여자가 다르다고요? 네네. 왜 다르지? 뭐 햄버거를 더 늦게 먹나? 뭐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네. 심혈관 질환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네. 남성은 60대 환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70대가 되면서 남성의 환자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런 반면에 여성은 70대부터 환자 수가 더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네요. 그렇죠. 떨어지고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오히려 남성 환자 수보다 여성 환자 수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요? 어. 전문가들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 질환이 10년 정도 늦게 발병하는 이유를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심장 질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양이 급감하면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사라지고요. 혈관의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는 증상을 갱년기 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다가 좁아졌을 때 발견하지 못하고 막혀서 병원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궁절제술과 같은 부인과 질환을 받는 여성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부인과 질환 수술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그래도 어찌됐건 심혈관에 조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폐경 이후에 네. 줄어들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숫자를 보니까 왠지 또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 또 이제 동맥 죽상 경화증을 얘기하실 때 네네. 50에서 70% 정도까지는 모르다가 네. 70% 이상 되면 뭐 쥐어짜는 고통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주변을 보면 뭐 가슴이 답답하다, 뭐 쥐어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갱년기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앞으로는 병원에 가서 꼭 그래도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병원을 갔어요. 또는 이제 의심이 되기는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를 받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는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중재 수술 또는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를 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때는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는데요. 풍선을 삽입을 해서 공기를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 또는 그물망을 넣어서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 이 두 가지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시술을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혈관이 막히면 가슴이나 다리의 다른 혈관을 빌려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합니다. 스텐트 삽입술은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진단비의 경우 최초 1회만 지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수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술비 보장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의료 전문가의 말을 이제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보험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래 심혈관에 대한 위험성도 알았고 뭐 이런 증상들도 있고 하는 것들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심혈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보험을 준비할 때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 네. 이게 전 제일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실 때 체크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보장은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의 합병증 등을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보험 상품에는 심장혈관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부전이나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심근증, 심장 염증성 질환 등 심장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특약도 범위 넓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고요. 현재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또는 1에서 8종, 종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심혈관 질환 수술비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술비 또한 기존에 가입한 수술비 보장, 이런 범위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진단비와 동일하게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재발이 잦기 때문에요.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반복 지급하는
수술비를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는 자세하고 디테일한 게 궁금한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범위 넓은 걸 준비해라 이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한 거 얼마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수술비랑 진단비를 말씀을 하시는 네. 건가요?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를 하는 게 딱 좋습니까? 뭐 금액이 정해져 네.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평균적으로 네. 진단비 같은 경우는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네. 진단비 3천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천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수술비 또한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네.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두시는 게 보편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진단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를 준비하는 것보다 1,000만 원, 그다음에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심장 질환도 이렇게 비율을 5대 5로 해야 되는지, 아까 3천이라고 했으면 1,500, 1,500? 아니면 뭐 진단비 1,000에 수술비 2,000?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음.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를 뭐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장 범위 넓은 걸로 3천만 원을 다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냥 진단비로 해서 네네. 한 번에 보장 범위 제일 넓은 걸 준비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수술비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네.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심장질환 수술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수술비는 종류인 거고요. 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아요. 수술비를 준비를 할 때 또한 진단비처럼 보장을 범위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보장 범위가 넓고 매회 지급이 되는 수술비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매회 지급하고 넓은 건 뭐예요? 질병 수술비. 질병 입니다. 수술비. 네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정리 네.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장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쉼없이 일을 하는데요. 상을 져도 사실 모자라죠.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 그리고 음주, 흡연 등으로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저희는 심장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좋지 못한 습관들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성인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심장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금주, 금연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심장 질환을 대비해서 나의 잠자고 있는 증권을 꺼내서 나의 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보장 금액은 충분히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길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자라는 네네. 게 조금 딱 와닿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여러 가지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정보들은요 전문가들에 대한 조언일 뿐. 네, 보험의 가치야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한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